안녕하세요. 블록패치의 다니엘입니다. 오늘 4000%가 오른 코인이 있었거든요. 4000%. 그 코인이 뭐냐면 바로 이 세타 토큰입니다. 세타 토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저가가 7원에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아까 업비트에서 상장이 되면서 한번 고가가 299원이에요. 299원 고가를 찍었는데요. 참 대단합니다. 저희 커뮤니티 방에서 그 회원분들이 세타 토큰 뭐냐고 4000% 오르는 게 뭐냐고 계속 말씀하셔가지고 저도 이제 업비트를 들어가 봤는데 4000%가 찍혀 있더라고요 아까. 근데 지금은 많이 내려와서 99원, 99.5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타 토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여기 빗썸에 상장이 돼 있었잖아요. 사실은 60원이었어요. 60원 정도였는데 이게 빗썸에서도 한 178원까지 갔었네요. 고가가 178원까지 갔었고, 근데 이게 왜 4000%로 찍히냐, 이 저가 때문인데요. 이거는 제 생각엔 누군가가 장난을 쳤어요. 타이핑을 잘못했든지 해서 7원에 팔아버린 거예요. 7원에 팔아가지고 299원이면 얼마냐 계산기 299 나누기 7은 42배가 올랐잖아요. 그러면은 4200%로 찍힐 수가 있는데, 근데 지금도 이 1320%로 찍혀 있잖아요.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분들께서 세타 토큰이 뭔데 1300%가 올라, 엄청난 떡상 아니야? 하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60원짜리 토큰이었고요. 그러면은 이 세타 토큰이 뭔가 그것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죠? 세타 토큰 같은 경우에는 여기 홈페이지를 제가 또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세타가 텐센트 게임즈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대요. 들어가자마자 엄청난 이런 호재거리, 이 텐센트와의 파트너십 같은 경우에는 호재로 작용한다고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이게 세타 토큰 홈페이지로 와보니까 한국어도 돼 있고 영어, 중국어 버전이 다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내려가 볼게요. 내려가 보는데 이게 뭐 하는 걸까 하는데 비디오 스트리밍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나온 그런 토큰이네요. 보면은 문제점이 뭐냐, 저품질 비디오 스트리밍, 그리고 고비용 스트리밍 인프라, 중앙화되어 있고 비효율적인 에코시스템,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네요. 해결책이 뭐냐, 첫 번째, 시청자는 보상으로 세타 토큰을 얻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대역폭과 리소스를 공유함으로써 시청자는 세타 토큰을 직접 보상을 받고 원한다면 그것을 컨텐츠 제작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고품질의 끊김없는 비디오 스트리밍,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대역폭과 리소스를 공유함으로써 고품질의 끊김없는 비디오 스트리밍이 되겠죠. 비디오 스트리밍 전달에 드는 비용 감소, 컨텐츠 제공자와 컨텐츠 제작자들은 더 이상 고가의 환경을 구축할 필요 없이 더 혁신적이고 독창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고 되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아프리카 TV 방송을 잠깐 했었어요. 아주 잠깐 했었는데 그때 느꼈던 게, 컴퓨터가 똥컴이면은 이게 방송하기 참 어렵구나 라는 걸 느꼈고요. 제가 예전에 썼던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좀 좋지 않은 컴퓨터 한 대가 집에 굴러다니고 있었는데, 그 컴퓨터를 가지고 한번 방송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당시에는 제가 차트를 좀 분석하는 그런 방송들을 해보자, 그래서 아프리카 TV를 이용해서 방송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제 마우스의 움직임이라든지 제
말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끊기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시청자들이 대여폭과 리소스를 공유함으로써 해결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코인은 제가 사실 깊게 분석을 안 했어요. 그냥 오늘 이슈가 돼서 잠깐만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방송을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세타를 보면은 엔드투엔드 분산형 비디오 전달. 그래서 아까 제가 백서를 잠깐 봤었는데 이거를 조금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 방송을 보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떠한 실시간 라이브 스트리밍을 보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방송을 보는 사람이 자신의 컴퓨터에 남는 리소스를 대여를 해주고, 또 대여폭까지 대여를 해줘서 어떠한 방송을 브로드캐스팅하는 사람, 방송을 실제 내보내는 사람이 그만큼 좋은 컴퓨터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좀 고품질의 방송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냥 여기 보면은 수정된 BFT 합의 메커니즘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BFT 합의 메커니즘이 뭔지 또 알아봐야 되는데, 제가 예전에 잠시 글을 작성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PBFT에 대해서 작성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이 글을 같이 한번 잠시 봐볼게요. BFT 방식 같은 경우에는 비잔티움 폴트 톨러런스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비잔틴 노드, 그래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노드들이 있더라도 어떻게 전체 노드들이 합의를 이룰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방식을 취했냐면, 이렇게 이 노드들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프라이머리 혹은 리더라고 불리는 노드가 있어요. 이 노드가 실제로 이렇게 다른 노드들, 리플리카라고 돼 있죠. 이런 노드들한테 정보를 이렇게 하나씩 싸주는 거예요. 싸주고, 이 노드들도 다른 노드들한테 정보를 다 싸주고 하다 보면은 과정들이, 어떤 클라이언트가 어떤 합의에 대한 요청을 했을 때 리퀘스트 요청이 있고, 그리고 프리페어, 그리고 프리페어, 그 다음에 커밋, 그 다음에 리플라이라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전체적인 합의에 도달하게 되는 방식이고요. 주로 뭐랄까 약간은 중앙화되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들을 수 있는 그런 합의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오스 같은 경우에도 약간 BFT를 디포스에다가 섞은 그런 합의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보통 보시면 이 BFT 방식 같은 경우에는 3분의 2가 중요해요. 3분의 2 이상의 합의를 받은 그런 내역들을 맞다라고 한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좀 말이 웃기다. 맞다라고 한다라고. 그렇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 세타 토큰 같은 경우에도 BFT 합의 알고리즘을 좀 넣었네요. 그래서 TPS가 1000 이상 나온다고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BFT 합의 메커니즘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중앙화됐다고 볼 수 있는 그런 합의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그래서 새로 왔던 사람이 어떠한 그 방송을 보고 있어요. 방송을 보고 있는데 그 자신의 그런 대여폭이라든지 컴퓨터 리소스를 이러한 다른 플레이어들에게 공유를 함으로써 여기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그러한 역할을 좀 더 도와줌으로써 어떻게 보면 중개자 역할이 되는 거죠. 중개자. 약간 뭐라 할까요? 중개국 같은 느낌? 중개국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이루었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고요. 이 세타 토큰에 대한 이야기는 그냥 간단하게 이 정도로 하고, 이 투자 기업이 좀 재밌어요. 투자 기업 같은 경우에는 물론 펀드들도 있는데 소니하고 삼성이 들어있어요. 삼성이 들어있다라는 게 좀 고무적이다. 그리고 미디어 자문위원회에 삼성 VR이 들어있고 CJ 헬로우가 들어있고 MBN이 들어있다라는 것들이 좀 특이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자문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유튜브의 공동 창립자분이 어드바이저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약간 브로드캐스팅이나 방송 쪽에는 굉장히 탄탄한 그런 어드바이저가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분 같은 경우에도 플레이스.tv의 창립자가 들어가 계시고요. 뭐 소니도 있고 트위치도 있고 뭐 별 유명한 그런 기업들은 다 있습니다. 여기 유명한 회사들은 다 있네요. 자, 이제 픽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데일리 블록체인 관련된 그런 컨퍼런스에서 빗썸 관계자분들을 만났었어요. 픽섬을 준비하시는 이제 상장 관련 그런 업무를 하시는 분들께서 한국에 계시는 KOL이라고 하죠. 그런 분들을 좀 모셔서 회의를 좀 했었는데요. 거기에 참여하셨던 분들을 보면은 비트보이 세시봉님, 혹은 뭐 신두님, 도리도리님, 블록인포 분도 오셨고요. 이런 유튜버 분들과 그리고 실제로 한국에서 블록체인 관련된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오셨고 유명한 분들이 꽤 오셨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이 픽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었었는데 어떤 거냐면은 빗썸에 상장하는 코인들을 앞으로는 투표식의 그런 절차를 통해서 진행을 하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의 코인을 선택하세요 픽섬 이렇게 돼 있고 앞으로 이런 서비스가 런칭 될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실제 리뷰나 여러 정보들을 많이 올리시는 분들이 스팀잇의 그런 보팅 시스템처럼 약간 뭔가 의견을 이렇게 제시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큰 힘을 발휘하실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픽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다가올 거래소의 그런 상장 시스템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하는 부분을 알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 보팅 커뮤니티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다른 기사인데요. 8만 배 올랐다. 8만 배 올랐다. 99% 급락. 이런 펌핑 앤 덤핑에 관련된 기사가 있었는데요. 어떤 코인이냐면 암호화폐 거래소 올스타빗은 신규 암호화폐인 앵그리버드를 상장을 했어요. 상장을 했었는데 이게 보시면은 이 기사 내용이 재밌는데 앵그리버드가 처음 올스타빗에 상장됐을 때 가격이 0.5원이었다. 이후 엄청난 상승률을 기록했다. 앵그리버드는 유례없는 8만 배 상승을 기록하며 한때 4만 원까지 치솟았다. 엄청나죠? 8호 40, 4만 원. 예, 그리고 최고 가격 그리고 최고 가격은 1조 원을 기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1조 최대가 1조 원을 기록했대요. 근데 종가는 약 3만 원이고요. 그래서 이 기사에서는 서버 점검이 끝나고 나서 가격이 100원대로 뚝 떨어졌다라는 말, 그리고 이후 가격이 다시 하락하면서 40원대에 돌입했다라는 그런 기사가 있네요. 투자자들은 이 같은 거래소의 장난에 분노하면서 자체적으로 앵그리버드 코인 백서를 만들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뭐 CEO의 비탈릭이 있고 고문의 고문의 로저버가 있고요. 그리고 고문의 무제한이 있대요. 엄청난 코인이고요. 아무튼 이런 기사도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사는 데이비드 푸엘 암호화폐 시장 올겨울에 바닥 찍는다라고 말을 했대요. 29일에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CNN이 CNN 아니죠. CCN이 비트코인 시장 분석가 데이비드 푸엘의 말을 인용해서 암호화폐가 올 12월 말 늦어도 2019년 1분기 안에 바닥을 칠 것이라고 보도했다고 합니다. 푸엘에 따르면 최근의 차트를 분석해 봤을 때 매도는 12월이나 내년 2월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분석을 했다고 하네요. 그럼 차트를 한번 봐볼게요. 제가 진짜 차트 안 본 지 좀 오래됐는데 오랜만에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17년 12월하고 1월달 사이에 이렇게 대세 상승이 나왔었어요. 대세 상승이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박난 그리고 정부에서 우리나라 정부에서 가상화폐 그리고 암호화폐 블록체인에 대한 그런 여러 의견들을 제시하면서 이런 가격이 요동쳤다라고 하시는데요. 사실 지금 가격에서는요, 그분들이요 사실 구명 보트였습니다. 빨리 내리라고 하는 구명 보트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정말 여러 의견을 주셨던 분들, 이때 여러 의견을 주셨던 분들이 어떻게 보면 여기서 터신 분들에게 굉장히 큰 은인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6,000불대가 사실 좀 강한 지지 라인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보통 보면은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서 다시 상승이 올라갔던 부분들이나 팬들이 촘촘한 부분들을 지지대 혹은 저항대가 되는 부분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6,000불대가 사실 이런 부분들이었어요. 6,000불대가 이런 부분들이었는데 굉장히 긴 횡보 박스권을 그리다가 결국에는 이 지지대를 하방으로 이탈해서 지금은 4,000불대에 돌입해 있고요. 몇몇 뉴스 기사들을 보면은 왜 2,800불 정도 3,000불을 말하는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촘촘한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3,000불대에 위치를 해 있고, 그리고 그 아랫부분이 지금 2,000불 중후반이다 라고 보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암호화폐 전문가 분들께서 3,000불 혹은 2,000불대를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런 지지라인을 보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차트는 그냥 제가 지금 비트finex 차트가 켜져 있는데요. 가격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대동소이해서 그냥 이 차트를 보겠습니다. 보통 차트를 볼 때 중요한 게 거래량이긴 한데, 요즘에는 사실 대량의 비트코인을 사고 파시는 분들은 대부분 OTC를 이용하세요. OTC를 이용하셔서 장외에서 서로 셀러와 버이어가 만나가지고 거래를 하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차트가 사실은 아주 크게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 다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 가격적인 부분을 좀 판단하는 그런 잣대로서 차트를 바라보시는 게 좋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차트를 볼 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거래량인데요. 예전 같았으면은 이렇게 큰 거래량이 나오면은 이거는 추가 하락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많은 분들이 추측을 하실 수는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거래량과 차트만으로 암호화폐 가격을 예측하기에는 지금은 조금 시장 상황이 다르지 않나 하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위스 증권거래소 대표님께서 블록체인 기반 거래소 10년 내 전통 거래소 대체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코인텔레그래프에서 말을 했대요. 그리고 여기 기사를 더 보면 IMF 총재님께서 각국 중앙은행 암호화폐 발행 고려 필요라는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어디 보자. 그리고 다음 기사인데요. 블록미디어에서 나왔네요. 미국 주식 부채 위기로 거품 꺼질 것, 암호화폐와 신흥국이 대안이라는 내용이 좀 있는데요. CNBC 패스트머니에 출연한 자리에서 모건 크랙의 마크 유스코는 부채가 미국 주식 시장에 엄청난 압력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적으로는 신흥시장과 비트코인 투자가 적절하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들은 바젤3에 대해서 좀 보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예측을 하셨을 수가 있을 거예요. 바젤3가 뭐냐? 스위스 바젤에서는요, 각국의 중앙은행 담당자분과 그리고 각국의 금융 관련 정부기관분께서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곧 바젤3가 본격화될 건데요. 바젤3의 주된 내용을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부채 비율이 어느 수준 이상으로 오르게 되면 은행들에서 대출을 해줄 수 없는 금액, 그러니까 지급준비금,
이 정도는 항상 지급을 할 수 있도록 보유해야 되는 금액을 그 비율을 높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 바젤3 이야기는 사실 작년부터 계속 나왔던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바젤3가 시행이 되는데 지금 추세들을 보면은 좀 천천히 시행을 하고 있어요. 왜 천천히 시행을 하냐, 한꺼번에 금리를 팍 인상시키고 지급준비금에 대한 부분을 그 비율을 높여버리면은 이게 어떤 의미냐면, 지급준비금에 대한 비율이 낮고 그리고 이자가 낮은 경우에는 많은 저희 같은 일반인들이 대출을 할 수 있거든요. 왜냐, 이자가 싸니까 대출하잖아요. 대출하면 대출받은 돈으로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보다 훨씬 더 비싼 집이나 뭐 차 등을 사겠죠. 그러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채 비율이 올라가는 것을 방지하려고 뭐 바젤3 같은 것들이 시행이 되게 되면은 지급준비 비율이 올라가고 그리고 이자가 높아지면은 당연히 이자를 내야 되는 그 돈이 더 많아지니까 집을 샀던 사람이나 차를 샀던 사람들, 특히 대출을 통해서 샀던 사람들이 이것들을 팔고 다시 은행에 빚을 갚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아주 쉽게 말을 하면은 나갔던 돈들이 다시 은행으로 들어온다예요. 그러면은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량이 더 적어지게 되겠죠. 이런 식의 조절을 하는 것들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은 빚을 내서 이러한 주식들을 샀던 사람이 많았을 수도 있어요. 많았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부채 위기로 거품 꺼질 것. 왜냐, 부채가 빚이 있으니까 바젤3가 계속 시행되면은 대출됐던 돈들이 다시 은행으로 들어갈 거고, 그렇게 되면은 이런 주식들을 샀던 금액 같은 경우에는 다시 팔아야 될 거예요. 그러면은 전체 주식이라든지 집이라든지 차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매물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공급이 더 많은 경우에는 어떠한 재화의 시장 가격은 더 낮아져요. 수요가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거에 대한 수요가 더 많다 이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물건에 대한 수요가 많다 이러면은 계속 살려고 하는데 공급은 한정돼 있어요. 그러면 가격은 올라가겠죠. 이러한 것인데, 지금 바젤3 그리고 금리 인상 등의 이슈로 인해서 돈들이 다시 은행으로 들어갈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주식이나 집값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추측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됐죠. 그러면 이 기사에서는 지금 암호화폐와 신흥국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원화라든지 달러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치를 좀 더 잃고 암호화폐와 신흥국이 대안이다라는 의미인 것 같은데요. 사실 비트코인이 무조건적으로 안전자산이다라고 보기에는 솔직히 조금 무리는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사실 비트코인에 대한 논문이 처음에 세상에 딱 이렇게 나왔을 때 뭐라고 돼 있었냐면 피어 투 피어 일렉트로닉 캐시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개인 대 개인이 거래할 수 있는 전자화폐 시스템이다 라는 것을 이제 그 비트코인 논문에서 비트코인을 정의함에 있어서 그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보세요. 몇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번째로는 비트코인은 사실 기능적으로 아직은 화폐로 쓰이기에 너무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캐시가 나왔고요. 비트코인 캐시 측을 가지 않았던 코어 측은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계속 구축하고 있었죠. 세그잇을 도입하고. 그런데 이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블록 사이즈만 늘리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왔어요. 비트코인 ABC 진영과 비트코인 SV 진영으로 갈렸잖아요. 이게 어떻게 갈린 거냐? 처음에 비트코인 캐시가 나왔던 것처럼 비트코인 SV 같은 경우에는 우린 블록 사이즈만 계속 늘리자라고 했어요. 근데 비트코인 ABC 같은 경우에는 야, 비트코인이 원조인데 여기에 우리가 스마트 컨트랙트나 여러 가지 기능들을 더 할 수 있는 업그레이드를 하자라고 나오면서 지금 이렇게 충돌이 났던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에 비트코인 ABC와 SV가 뭐 해시 전쟁을 일으킬 거다. 그리고 비트코인 ABC 같은 경우에는 리플레이 프로텍션 기능을 여기에 이제 달고 나온다.
그래서 우린 따로 가자라고 이야기했던 팀이었고요. 비트코인 SV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필요 없다. 우리는 리플레이 프로텍션 기능 안 단다. 누가 이기는지 한번 해보자 했는데 결국에 최근에 SV 진영에서 오케이 리플레이 프로텍션 달고 우리는 우리끼리 갈 길 가겠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결국에는 이러한 두 진영에 의해서 지금 전체 암호화폐 가격이 요동칠 수 있는 아직은 좀 뭐랄까 성숙하지 못한 그런 시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우선 기술적으로 비트코인은 통화로 쓰이기에 완벽하지가 않다. 두 번째는 이러한 세력들에 의해서 전체 암호화폐 가격이 요동칠 수 있다라는 것을 보면은 아직은 시장이 성숙하지 못하다라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사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이러한 두 부분 때문에 약간 아직까지 너무 희망회로만 굴리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너무 이런 말만 해서 좀 그렇죠. 다음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오하이오주가요. 블록체인 기업들 다 오세요 이러면서 비트코인으로 이제 세금을 낼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세를 내는 기업들이 법정화폐 대신에 비트코인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미국 내에서 최초로 도입했다라는 기사가 있었네요. 이런 것들을 보면 어느 정도 이제 암호화폐를 지불용 수단으로 채택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은 좀 있다라는 부분도 긍정적인 면모에서는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보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테더, 통화 직접 교환 등 새로운 플랫폼 서비스 개시를 한다고 합니다. 미 달러에 연동되는 대표적인 스테이블 코인 테더가 이용자 확인 및 일반 통화와의 직접 교환 기능 등을 보완한 새로운 플랫폼 가동을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저희 행사에 왔던 알프록츠라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알프록츠 프로젝트도 이러한 비슷한 프로젝트인데요. 알프록츠 같은 경우에는 우선 록즈라는 코인을 발행을 하고 이 록즈 같은 경우에는 스위스 법정 화폐인 프랑하고 1대1로 페어링 되는 그런 코인입니다. 근데 이 록즈, 알프록츠 그런데 이 알프록츠 팀에서 발표했을 때에도 실제 지금은 프랑스 통화만 교환 가능한 그런 플랫폼일지 몰라도 추후에는 원화나 엔화 등의 교환도 가능한 플랫폼으로 거듭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방송을 오랜만에 또 찍었는데요. 사실 암호화폐 가격이 좀 많이 내려갔잖아요. 저도 암호화폐 보유 비율이 많은 사람으로서 많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이럴 때일수록 전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어떠한 이슈들이 있었는지를 좀 보시면서 존버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만약에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저도 이제 블록체인 업계에서 일을 계속 하고 있지는 않을 거고요. 그러한 믿음이 있기에 지금도 계속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화이팅 하시고요. 앞으로 더 밝은 나날들, 밝은 미래를 좀 상상하는 그런 저하고 여러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하세요.